그 다음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행동장애 중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서행동장애의 5가지 이론적 모델이 있잖아요. 신체 생리학적 모델, 심리역동적 모델, 행동주의적 모델, 생태학적 모델, 인지주의 모델. 이 각각의 모델의 개념들, 그리고 그 모델에서 이야기하는 정서행동적 문제의 원인, 그에 따른 각각의 중재 방안들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에서는 인지행동 중재 방법의 어떤 명칭을 물었는데 이완훈련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니은에는 부작용이 정답인데요. 이 부작용 역시 이것은 특정한 장애 영역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언어 영역, 상식에 대한 문제라서 별다른 해설을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9번 문제를 보면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목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총론을 보시다가 창체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그 주변의 문구들, 그 주변의 키워드들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성공적인 자기 통합입니다. 그리고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내용은 니은은 정일제잖아요. 매주 특정 요일을 정해서 동일한 시간에 편성 운영하는 것이고요. 디귿의 명칭은 격주제이다라고 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음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들을 몇 가지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병곡과 학습 주제를 모두 외우지는 못하고 외우기 쉬운 것, 입에 잘 감기는 몇 가지들을 정해서 외웠습니다. 1번 문항에서 답안이었던 인권 역시 이에 해당하잖아요. 답안을 써보자면 사회교과 시간에 인권교육을 통합하여 지도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10번 문제는 시각장애 영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력검사는 원거리 검사와 근거리 검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읽기를 위한 시력검사를 물었으니 정답은 근거리 검사가 됩니다. 니은과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은 문제의 조건으로 제시된 우측 보행 상황, 양팔 및 손의 위치와 모양, 그리고 지팡이의 위치에 대한 내용을 빠짐없이 서술하셔야 돼요. 서술의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대각선법은 우측 보행 상황이므로 왼손으로 지팡이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잡아서 지팡이가 몸 하부를 사선으로 지나가게 한다. 손잡이 끝은 어깨보다 5cm 밖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 끝도 어깨 너비보다 5cm 정도 밖의 지면에 두고 이 상태에서 지팡이를 앞으로 밀면서 진행 방향으로 나아간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핸드 트레일링법은 오른쪽 어깨가 벽 등의 구조물에서 10cm 정도 떨어진 채 오른팔은 45도 정도 아래로 뻗어 오른손이 허리 정도 있게 해야 되죠. 오른손은 계란을 쥐듯이 쥐고 긴장을 푼 채 손끝이 네 번째와 5번째 손가락 끝이 벽면을 스치면서 진행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입니다. 점자에 대한 내용은 학교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내용이 출제되었어요. 보건실 이외에 학교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번 문제는 지적장애의 각종 증후군에 대한 내용과 상황 맥락, 상황 지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자바라와의 의미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지적장애의 각종 증후군에 대한 내용은 앞에 6번에서도 기출이 되었잖아요. 역시 증후군의 명칭과 염색체적 그리고 행동적 특성을 연계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억에 나오는 내용은 스크립트 중재입니다. 스크립트, 대본이란 뜻이잖아요. 즉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말들을 정해서 지도한다는 것인데요. 예전에 스크립트 중재의 장점이 한번 기출되었어요. 이 내용이 작년에 2019학년도 기출에서 인지적 과부하의 내용과 연계해서 이렇게 출제된 거예요. 스크립트 중재는 학생들에게 익숙한 상황을 교육적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낯선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판단하는데 인지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상황 판단이나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학습 내용, 예를 들면 적절한 말이나 올바른 사회적 행동에 학습자들이 초점을 둘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를 목표 언어와 연계해서 답을 서술하라고 했잖아요. 금방 설명한 내용을 문제의 조건과 연계해서 서술하면 되겠죠. 서술의 예시를 해드리면 목표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 맥락을 대상 학생에게 익숙한 상황을 제시한다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인지적 부하를 줄일 수 있어서 오로지 목표 언어를 학습하는 데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자바라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바라 분석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포인트 크게 저는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자바라 분석의 개념 및 장단점. 둘째, 자바라 분석의 바라 수집 방안들. 그리고 셋째, 자바라 분석의 3가지 유형들인데요. 각각을 살펴보면 자바라 분석의 개념 및 장단점부터 먼저 살펴보면, 자바라 분석의 개념으로선 자바라 분석은 선별보다는 진단에 가깝고요. 비표준화된 방식이죠. 그리고 평상시 언어를 분석해서 조음을 평가하는 과정인데요. 이 평가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2가지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일상생활 속에 평상시 아동의 말을 평가한다는 것, 그리고 2번째 장점은 구체적인 교수 목표 점검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보 정도를 그 학생이 얼만큼 향상됐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에 포함되겠죠. 하지만 단점으로서 말 표본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것을 서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자바라 분석의 바라 수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바라를 수집할 때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저는 좀 헷갈리는 몇 가지 내용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동의 표현에 질문이나 모방을 강요하지 않는다입니다. 아동의 말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말이나 아동의 행동을 표현하는 등의 말을 해서 아동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서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능한 질문을 자제한다입니다. 수줍어서 전혀 발화를 하지 않는다면 선택형인 질문을 주어서 부담을 낮춘다는 거죠. 역시 1번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발화 사이의 쉼에 너무 민감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쉬는 것에 민감해버리면 아동이 또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동의 자발적인 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검사자가 다소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사항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화 수준에 맞게 검사자가 말을 한다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아동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말을 자발적인 말, 즉 자발화를 잘 이끌어내도록 해라 라는 것이 바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자바라 분석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의미론적, 구문론적, 화용론적 분석을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의미론, 구문론, 화용론 그 각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분석하는 발화가 단문인지 복문인지를 구별하고요. 단문일 경우는 문장 내의 의미 유형 및 의미 관계 분석을 하고요. 복문일 때는 문장 간의 의미 관계를 분석하고 나서 다시 이제 단문으로 들어가서 그 단문 안에서 의미 유형 및 의미 관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개별 의미 유형 분석에서는 대상자가 어떤 의미 유형을 많이 쓰는지, 어떤 의미 유형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지, 그리고 일반 아동 발달과 언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의미 관계 분석에서는요, 대상자가 어떤 의미 관계를 주로 사용하는지, 일반 아동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의미론적 분석은 다시 개별 의미 유형 분석, 문장 내 의미 관계 분석, 그리고 어휘 다양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개별 의미 유형 분석을 보면요, 체험부, 용언부, 수식부, 의사소통 요소로 나뉘는데요. 그 발화 속에서 어떤 의미 유형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전반적인 그 의미 패턴을 찾게 됩니다. 그 결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각 의미 유형에 해당하는 출현 빈도가 비율로 나타나거든요. 어떤 의미 유형을 많이 사용하는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이는 또래와 비교를 해서 7호 목표를 설정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곤 합니다. 그 다음 문장 내 의미 관계 분석에서는 두 낱말이나 세 낱말, 그 구나 절에서 그 낱말들의 의미 관계를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본다는 것이고요. 어휘 다양도. 어휘 다양도는 2017년도 중등에 기출된 내용이잖아요. 학생이 사용한 총 낱말 중에서 다른 낱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산출하는 건데요. 공식은 총 낱말의 수 분의 다른 낱말의 수. 요거를 정해서 어휘를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구문론적 분석 역시 하위 영역들이 있는데요. 평균 발화 길이를 측정함에 있어서 평태소, 낱말, 구문, 그리고 어절 측면에서 그 결과를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평균 형태소 길이, 각 발화의 형태소 수를 총 발화의 수로 나누어서 평균값을 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형태소라는 건 뭐죠? 의미를 내포한 가장 작은 단위예요. 쉽게 말해서 더 분석하고 더 나누어 버리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간, 어미, 시제, 높임말 등 모두 각각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 모두 하나하나의 형태소로
보셔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 낱말 길이는요, 각 발화의 낱말 수의 합을 총 발화의 수로 나누는 건데요. 평균 어절 길이는 각 발화의 어절 수의 합을 총 발화의 수로 나눈 것이고요. 여기서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평균 구문 길이는 이건 좀 특이한 사항인데요. 한 개의 형태소로 된 발화는 발화에서 제외시킨다는 겁니다.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된 발화만을 분석해서 총 형태의 수를 총 발화의 수로 나눈다는 거죠. 이는 그 평균 구문 길이의 개념과 공식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화형론전 분석에서는 문장의 자율성 분석과 대화 기능 분석, 이 두 가지 하위 영역이 있는데요. 문장의 자율성 분석은 자발적 문장인지 또는 상대의 말을 모방한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고요. 대화 기능 분석은 요구, 반응, 객관적인 언급, 주관적인 서술 등 대상자가 하는 발화, 그 다양한 기능을 화형론적 분석이니까요. 그 기능을 분석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니은에 해당하는 의미관계를 쓰고 디귿에 해당하는 언어를 서술하라고 했는데요. 니은에 해당하는 의미관계는 행위자, 행위이고요. 디귿에 해당하는 적절한 언어로는 여기에 앉아요 정도가 적절하겠네요. 자발화 분석에 대한 내용은 영역별 포인트 정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험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꼼꼼히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2번 문제는 사회적 능력에 대한 내용, 그리고 패스트 전략, 그리고 타당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회적 능력, 그리고 사회적 기술 이런 내용들은 위계가 이미 2012년도였나요? 한번 기출이 되었잖아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일단 기억에 대한 내용은 사회적 능력이죠. 정답은.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패스트 전략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패스트 전략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진 사회성 촉진 전략인데요. 멈추고 생각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최적의 대안을 찾고, 그리고 수행하기까지 있겠죠. 이 4단계에서 문제에서 제시된 단계는 3단계잖아요. 괄호 안에 적절한 내용은 최적의 대안을 찾기, 대안 선택하기 등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4단계의 내용을 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 내용이었어요. 이와 더불어서 사회성을 촉진하는 전략으로 슬램 전략도 여기에 적힌 것처럼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귿과 디귿에 들어가는 평가 방법 2가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조건을 보면 2가지의 평가 방법이 각각 다른 정보 제공자와 평가 형태를 물었습니다. 이때 저도 그 실수를 하긴 했어요. 대부분 평가 형태만을 적은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를 꼼꼼히 다시 보시면 반드시 각각의 정보 제공자도 적었어야 하는 거죠. 첫째,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서 사회성 관련 정보를 알아본다. 그 또래와의 교우 관계를 통해 사회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서술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부모 그리고 또래 이 내용이 빼먹는다면 감점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타당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적장애 영역에서 지역사회 생활 영역 지도 내용 우선순위 결정할 때 그 2가지 타당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회적 타당도와 경험적 타당도가 있잖아요. 이 각각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사회적 타당도 안에 있는 사회적 비교와 주관적 평가 이 내용도 여러분들 시험 치기로 가기 전에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3번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사소통장애 학생을 중재하는 방안에 해당하는데요. 기존의 환경중심 언어중재보다 더 강화됐다는 거죠. 무엇이 더 강화가 됐냐면 보다 적극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 환경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상대자, 교사가 됐든 또래가 되었든 그 주변 상대자들도 보다 반응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더 강조되었는데요.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의 포인트를 크게 꼽자면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조성 전략으로서 흥부 선예도선, 그리고 둘째 반응적 상호작용 전략으로서 공동관심을 형성하거나 차례를 주고받기를 하거나 이런 내용들, 그리고 기법들, 모델링, 반응 요구 모델링, 그리고 시간 지연, 우연 교수, 우발 교수라고도 하는데요. 이 내용들까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환경중심 언어중재와 공통점도 있고요. 좀 차이점보다 좀 개선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내용들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A 유형의 제일 마지막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정서행동장애 학생 중재로서 PBS, 그 시각 그래프 분석 개념이 기출되었습니다.
먼저 기억에 대한 내용은 학생이 문제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나왔어요. 두 가지는 문제에서 제시되었고 나머지 하나를 써야 되는 건데요. 간단한 개념입니다. 학생이 문제 행동을 보이면 어떻게 하죠? 다른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꾸거나, 그죠? 아니면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참도록 하는 거. 그리고 또 그 상황에 적응하도록. 일반적으로 그 상황에 잘 적응하게 되면 문제 행동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괄호에 해당하는 것은 두 번째인 대처 및 인내 기술에 해당합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문제 행동에 대처하는 중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 교체 기술. 보다 더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꾼다는 거. 둘째, 여기 답안이 되는 대처 및 인내 기술. 참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일반적인 적응 기술입니다. 그 상황에 잘 적응하도록 해서 학생이 문제 행동보다는 그 상황에서 잘 행동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답안으로서 디귿과 리을에 대한 내용은 시각적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동 그래프의 시각적 분석은 크게 5가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각각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자료 수준의 변화란 자료의 안정성과 변화 정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기초선의 평균값과 중재를 하고 나서의 그 평균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둘째, 자료 경량의 변화는 상량 기초선과 하향 기초선 이렇게 나뉘는데요. 자료의 경량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료의 경량이 내려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료의 변동성이란 경량선이 있잖아요. 그 경량선을 중심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 그 자료의 분포 정도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번째, 상황 간 자료의 중첩 정도라는 것은 상황 간의 자료를 비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겹치는지, 얼마나 비슷한 값이 나오는지, 아니면 많이 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변화의 즉각성 정도라는 것은 자료의 즉각적인 변화의 그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기초선의 마지막 자료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재선의 첫 자료가 있잖아요.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변화의 즉각성 정도가 크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